좋은 이야기면 서로 나눠도 되는데. 자, 뭐가 일호용이 낫다는 거야? 그 사탕 같은 거 나눠주면 안 돼. 사탕 같은 거 나눠주면 살찐다. 그런 거 있을 때는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자, 141페이지 전세권의 효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의 효력이란 게 뭐?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 설정자의 권리 의무 그렇게 나오는 게 전세권의 효력인데 나중에 그 장세히 보면 될 것이고 그리고 전세권의 효력 중에 가장 큰 게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그럴 때 마음대로 사용할까요?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설정행위나 혹은 계약에서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해야 됩니다. 가정집을 요정집으로 구매했다. 그러면 바로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된다. 다음에 물건은 이행의 문제를 남깁니까? 안 남깁니까? 안 남기죠. 따라서 전세 목적물을 전세권이 딱 설정되고 나면 설정자는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안 남깁니다. 그러면 그 목적물을 어떻게 사용 수익하는지 물건을 항상 물건자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찢고 뽑는 건 누가 해야 된다고? 전세권자가. 따라서 그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전세권자에게 있습니다. 임대차에서는 누가 해줘야 된다? 임대인. 용도에 맞게 제공해 줘야 되면 전세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에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세권자가 갖고 있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월세는 도배를 누가 해준다? 주인이. 전세는 전세권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좀 맞는 건 아닌데. 다음에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나중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게 타인 토지에 돼 있는데 요거 잠시 봅니다. 그러면 갑의 토지에 을이 치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래서 을이 치상권자입니다. 그럼 을이 지금 치상권을 가지고 왜 치상권을 설정했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럼 을은 토지에는 치상권이 있고 건물은 을 소유입니다. 이렇게 치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세권의 목적물은 뭡니까? 건물이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으니까 이 건물이 전세권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건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려면 반드시 토지를 이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은 건물에만 전세권이 있지 토지를 이용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사용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뭘 가지고 있다? 치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치상권은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있는 권리니까 이 건물의 일종의 종된 권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하면 이 전세권은 이 건물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어디에도 미친다? 치상권에도 미칩니다. 치상권에도 미친다는 것은 이 병이 건물을 사용할 때 토지도 사용할 수 있다. 마치 누구처럼? 지상권인 자인 양. 되겠습니까? 마치 지가 뭐인 것처럼 지상권자인 양 이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건물을 사용 못하니까. 이렇게 타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 전세권의 효력은 항상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용의권에 미칩니다. 예컨대 을이 갑과 임차권을 설정하고 그 임차권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에 전세를 줬다. 그럼 이 전세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임차권에도 미치는 겁니다. 항상 건물을 사용할 때는 토지를 이용할 권리에 미친다, 미친다? 미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그럼 나중에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는데 을이 전세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좀 전에 전세권자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했죠. 그럼 경매할 때 건물 경매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권만 취득할까요? 지상권도 취득할까요? 그렇죠. 전세권의 효력이 지상권에도 미치니까 지상권도 함께 취득합니다. 그러면 건물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권과 토지 지상권을 함께 가져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건물만 경락받을 사람이 있어 없어요?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누가 경락받습니까? 그래서 항상 토지 이용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건물만 매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전세권은 장기이고 부동산이 워낙 변동이 많으니까 전세권 설정한 다음에도 이 설정자는 아저씨 전세금을 좀 뭐 해달라? 정액해달라 청구할 수도 있고, 이 전세권자는 주변의 시세가 낮아졌으니까 전세금을 뭐 해달라? 감액해달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세금 정감청구입니다.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주인이 올려달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낮춰달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감청구인데, 이 정감청구 중에서 정액은 누가 청구하게? 설정자가 했죠. 감액은 전세권자가 하는데, 요 정액 청구에는 제한이 있어요. 감액은 제한이 없는데, 정액은 종전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됩니다. 그리고 설정 혹은 정액 후 1년 이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액은 제한이 있습니다. 20분의 1, 1년 이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전세권도 물건이니까 처분의 자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항상 물건은 제가 처분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 예컨대 전세권이 설정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구 동의 없이, 설정자 동의 없이 이 전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전세 목적물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 줄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전세 주는 거, 이걸 전전세라고 합니다.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게 다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눈꼴 싫었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할 때 주인이 이른바 전세권 설정자가 이 전세금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 금지 특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분 금지 특약하면 처분할 수 있게 없게? 예? 이 처분 금지 특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저번 시간에 지상권 처분 금지 특약은 유효였습니까, 무효였습니까? 예. 방금 제가 물어볼 때 번개처럼 무효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복습을 한 사람이고, 아무 소리 안 한 사람은 복습을 안 한 사람이에요. 복습을 했다. 그럴 때 한 번밖에 안 하고 지금 기억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달 뒤에 물어봐봐요. 알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복습은 반드시 뭐라고 해야 돼. 외울 거 몇 개 된다고 지금 안 하고 있냐고 해야 되지. 집에 사탕만 끄고 그러면 안 돼. 이건 중요하잖아. 전세권, 지상권 처분금지 특약은 무효라니까. 처분금지 특약하더라도 처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남한테 지상권 설정을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 처분금지 특약은 유효입니다. 그리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과는 달리 전세권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한다는 특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약이 없는 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상권과 전세권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비교하는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전세권의 경우에는 처분금지 특약은 유효입니다. 그리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전세권의 효력입니다. 다음에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됐거나 등등 소멸됐을 때 첫 번째 소멸 원인은 거기 밑에 보니까 전세 목적물 멸실이라고 되어 있죠. 태풍으로 건물이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지배할 대상이 없으니까 전세권은 소멸하게 안 하게? 소멸합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으로 멸실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두 번째, 전세권도 스스로 포기할 수 있고, 세 번째, 용도에 따라 사용 안 했다. 그럼 아까 소멸 통과할 수 있다 했죠.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4번처럼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다. 6개월 되면 소멸된다 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전세권이 어떻게 된다? 소멸되는 거죠. 그 외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세권 소멸됐을 때 효과입니다. 건물에 예컨대 전세권이 설정됐습니다.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등기됩니다. 전세금이 3억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인 건물을 설정자에게 인도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건물만 인도해 줘야 됩니까? 말소 등기도 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따라서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교부해 줘야 됩니다.
이 두 개를 주는 입장에서는 뭐는 받아야 된다고? 전세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하고 전세권자는 이 두 개를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하는 사람이 있게 없게? 예? 안 해주죠. 여러분이 전세권자 같으면 전세금 안 주는데 목적물 인도해 주겠느냐고. 여러분이 설정자 같으면 인도 안 해주는데 전세금 주겠습니까? 안 주지. 따라서 이 둘은 어느 한쪽이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동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법조문 보면 나옵니다.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 인도와 말소 등께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동시에 전세금 반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 목적물을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안 줍니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뭐 할 수 있다 했지 아까? 경매하고 경락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치상권하고 비슷한 게 나옵니다. 갑의 건물의 을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그럴 때는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물건을 부속시킬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됐다. 그래도 부합이 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우리가 부합할 때 정단 권원에서 부속된 것은 부합이 되지 않고 부합시킨 자의 소유로 남는다 있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 거라고? 전세권자 거죠. 뭐. 여기 지금 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칠판이 있고 뭐 많이 지금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속물 아닙니까? 이건 누구 거라고? 전세권자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목적물을 인도할 때 그냥 인도해 줘야 됩니까? 원상 회복해 줘야 됩니까? 당연히 원상 회복해 줘야 됩니다. 원상 회복한다는 것은 부속시킨 물건을 뭐 해줘야 된다? 수거해 줘야 된다. 수거할 의무도 있고 지끄니까 수거할 무도 있게 권리도 있는 거죠. 이렇게 원상 회복해서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냥 반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게 이렇게 원상 회복해서 반환하면 되는데 하필 그 부속물이 요 설정자 갑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키거나 아니면 그 부속물 자체가 요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입니다. 이런 부속물의 경우는 아다시 이 부속물을 매수해달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그럴 때는 갑은 싫다 이놈아 할 수 있게 없기에 없어요. 이거는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입니다. 매수 청구와 동시에 바로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자, 지상권에서는 무슨 청구권이 있었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지상권에서는 지상물, 이거는 부속물 매수 청구인데 모든 부속물이 되는 게 아니고 설정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은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반드시 매수 청구해야 됩니까? 수거에 갈 수도 있습니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하야 한다는 게 아니라니까. 을은 매수 청구할 수도 있고 수거에 갈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권이가 수거에 갈 수도 있다니까. 그럼 이 전세권 존속기간을 만료됐을 때 칠판 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떼갈 수도 있지만 뭐 할 수 있다고? 매수 청구할 수도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동의 얻었거나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은 그렇다니까. 반드시 매수 청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늘나라도 이런 조건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일 이 설정 전세권자가 이 칠판을 떼가지고 가려고 그럽니다. 수거에 가려고 그런다고. 그럴 때 이 설정자 입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교육시설로 그대로 또 다른 사람이 임대하고 싶다. 그럼 칠판이 있는 게 낫겠죠. 그럴 때 요 설정자도 자네 그거 수거에 가지 말고 내게 매각하고 가게 라고 설정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설정자도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이럴 때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게 3번에 있는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두 개 나오죠? 기역은 전세권 설정자가 하는 것이고 니은은 전세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정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전세권 존속 기간이 만료됐을 때 그 부속물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부속물은 살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매수 청구할 수 있게 서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전세권자에게 필요하면 지가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자는 또 전세권자도 할 수가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자, 요게 전세권의 소멸에서 효과입니다. 전세권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권에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는 언제 때 하는 겁니까? 만료 시 또 지상물이 현존하고 여러분 딱 그 말하면 번개처럼 나와야 될 게 갱신 청구에 불응했을 때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에? 갱신 청구에 불응했을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다는 말이 맞잖아. 여러분 11월 달하고 12월 달 돌았을 때 처음 함하고 틀린다니까. 요 별가님 같은 요거 다 외울 것 같죠? 5대5잖아 지금 봐. 왜 그러냐?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이게 지상권도 처음이고 전세권도 처음이니까 잘 안 되죠. 다음번에 하면 잘 됩니다. 그 다음번에 또 더 잘 되겠죠. 시험장 갈 때까지 총 8번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8번 하면 설마 하니 뭐라고 되겠지. 응? 그래도 안 되면 뭐 안 하면 됩니다. 응? 그래도 안 되면 그 부분 빼고 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 머리는 돌이야 그런 사람인데 안 그래요? 우리는 많은 걸 외울 필요 없기 때문에 돌머리에도 외우면 됩니다. 대신 많이 못 외우죠. 그래도 한 번 외워진 거는 절대로 안 잃어버린 게 돌머리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돌머리는 한 번만 외워지면 뭐라고? 안 지워지잖아. 그런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외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3년) 전인가 다음 중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왔어요. 1번, 2번, 3번 건물 전세권에 인정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왔어요. 건물 전세권에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1번 뭐 유익비 상환 청구권, 2번은 지료 정감 청구권 쭉 나오다가 4번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나왔어요. 그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많이 틀립니다. 어디 듣기는 들었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에 있지 전세권에 있는 거 아니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지상권에 또 나옵니다. 지상권자의 권리가 아닌 거. 2번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러면 시험장에서 어머나 맞아. 어디 듣기는 들었잖아.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럼 자기만 틀리는 거죠. 뭐. 시험에 나왔다니까 그렇게. 잘 헷갈립니다. 지상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세권에 관한 겁니다. 뭐 유익비는 당연히 유익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라는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이니까 전세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켜서 나한테 줬으니까 그 금액만큼은 줘야 되겠죠. 이럴 때 항상 선택은 누가 한다 했죠?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누가 회복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 금액이나 전가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유지수선업무가 전세권자에 있으니까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래 물건은 필요비라는 게 없습니다. 물건자가 직접 지배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필요비는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에 관한 겁니다. 용익물권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아니니까 나중에 법조문 몇 번만 읽으면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다음에 담보물권 들어갑니다. 담보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데 담보란 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립니다. 빌린다는 을은 금전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채권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채무가 있습니다. 근데 채무는 항상 무슨 문제를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남깁니다. 오늘 돈을 빌리고 하는데 10월 1일 날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10월 1일 날 갚은 돈을 변제하는 채무가 있죠. 그 채무를 뭐 해줘야 됩니다? 이행해 줘야 돼요. 근데 10월 1일 날 돈 안 갚는다. 그럼 이 채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채권은 이행 의무를 한 겁니다. 이행을 안 해주면 채권은 권리는 권리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권리입니다. 내가 1,000억 채권이 있으면 뭐합니까?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주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항상 그래서 채권 채무는 무슨 문제를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남깁니다. 그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은 걸 우리는 뭘 한다? 채무 불이행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하는 계약을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은 당연히 법률 관계죠. 법률 관계는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강제로 이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일 10월 1일 날 갑이 돈을 갚지 않는다. 그럼 국가를 상대로 이놈이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니까 이행해달라고 뭘 제기한다? 소제기하죠. 그럼 국가는 너는 왜 돈을 안 갚아주니? 강제로 이행합니다. 어떻게 이행하느냐? 갑이 갖고 있는 이 어리지금 갑에게 돈을 달라 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갑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파트도 있고 토지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있습니다. 이건 돈은 아니죠. 근데 어리 갑에게 가져야 될 게 돈이니까 국가는 요 채무자가 갖고 있는 요 재산, 요걸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라고 해요. 요 일반 재산을 뭐로 바꿔야 된다? 어리 받아야 할 거는 돈이니까 돈으로 바꿔야 돼요. 돈으로 바꾸는 과정이 뭐라고? 경매합니다. 그러면 경매하면 뭐가 나오게? 경락대금 나오죠? 그 중에서 국가가 얼리 가져갈 만큼 돈을 누가 줘버린다고? 국가가 줘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누가 이행한다고? 국가가 강제로 이행합니다. 그럼 결국은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 이 채권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뭘 믿을 수밖에 없다?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일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 채무자 일반 재산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말하는 채후의 보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재산이 책임진다는데 여러분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데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경매 신청합니다. 숟가락 이런 거는 경매 신청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숟가락, 밥통 이런 거, 냄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걸 경매해버리면 채무자는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생존의 기초가 되는 건 안 됩니다. 연금 같은 것도 가져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채무자 재산 중에서 경매 대상이 되는 것, 강제 경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책임 재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 재산 모두가 책임되는 것은 아니고 숟가락 이런 거는 빠집니다. 그런 재산을 뭐라고? 책임 재산이라고 해요. 채무자 일반 재산 중에서 강제 집행 대상이 되는 게 뭐라고? 책임 재산입니다. 그럼 책임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심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책임 재산이 기초가 되는 게 일반 재산이니까 결국 뭐가 많아야 된다? 일반 재산이 많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 근데 여기 1억 빌려줬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2억 나가요. 토지가 3억 나가요. 자동차도 1억 나오고 토지가 한 필지 있는 게 아니고 두 필지 있어요. 여기 한 필지는 2억 나갑니다. 그럼 총 재산이 지금 8억입니다. 8억이잖아. 2억, 3억, 1억 하니까 총 8억 아닙니까? 내가 방금 썼는데 여러분이 틀리면 어떡해? 8억입니다. 근데 빌려준 돈 얼마라고? 1억이에요. 안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렇게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돈 빌려달라 그러면 그냥 공짜로 빌려주겠네? 1억? 봐봐, 지금 방금 안심할 수 있다고 그래 빌려주겠냐니까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희한합니다. 그 왜 그런지 몰라.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안심할 수 있다고 말은 잘. 그러니까 남은 빌리더라 나는 안 해주겠다는 거죠. 사람이 다 그래. 항상 말하지만 모든 세상은 누구 탓이라고? 내 탓이에요. 남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 못 빌려주느냐? 만일 여러분 나중에 갑이 돈을 안 갚죠? 그러면 돈을 갚기는 10월 1일 날 했는데 돈을 빌려줄 날은 1월 1일이에요. 그동안 이 재산이 없어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재산 정감 변동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벌써 토지 하나 날라갔어. 자동차 날라갔어. 이제 매밖에 없다고? 건물과 토지 하나밖에 없어. 5억밖에 없어. 그래도 얼른 경매 신청합니다. 경매를 딱 신청하는데 에라 이 채권자에게는 여러분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권은 내가 우선적 효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딱 그런데 에라 여기에 수많은 누가 들어온다? 채권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가백에 돈 빌려준 사람이 남아있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돈을 빌려줬다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이 부동산이 딱 경매되면 경락대금 총 5억 나왔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빌려준 얼만 먼저 받아갈 수 있게 없게? 없다니까.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게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반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불안한 거. 여러분 아까 그래서 돈 안 빌려준다는 게 그 말이라니까. 뭔지 모르지만 불안한 겁니다. 왜냐? 이 재산이 그대로 있다는 보장도 없고 있더라도 나한테 우선권이 없어요. 그리고 너는 안 갚아주는 놈이 가짜 채권자 만들게 안 만들게? 봐, 여러분 다 그것도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남이 쉽게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여러분도 못 갚아줄 정도 되면 파산할 정도 되면 돈을 안 빌려야 되는데 더 많이 빌린다니까. 파산인 지경에 이런 사람은 돈을 안 빌리는 게 아니고 더 빌린다니까. 빌려서 그걸 감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가짜 채권자를 만든다니까. 돈 빌려준다는 뜻 아닙니까? 친구끼리 왜 빌려줬냐? 아, 친구끼리인가 빌려줬다 그럽니다. 그럼 뭐가 있냐? 계약서 하나밖에 없어요. 계약서 오늘 또 만들 수 있어 없어요? 3년 전에 빌려준 거는 오늘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니까. 그럼 빌려줬다는 데 어떨 겁니까? 그럼 채무자도 빌렸다 그런 데 어떨 거냐고. 그럼 채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동등하게 나눠버리면 이 어른 제일 처음에는 8억이라는 돈을 빌려줬지만 나중에 경매 신청한 배당 때문에 1,000만 원도 안 나와요. 쪽박 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이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확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게 뭐라고? 담보라고. 채무를 확실히 이행한다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게 담보입니다. 이럴 때 뭘 제공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담보로 제공한다. 인적 담보. 특정한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다. 물적 담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뭐라고? 인적 담보.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물적 담보. 이렇게 말합니다. 인적 담보란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우리 집사람 당신 가지세요. 이게 인적 담보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만일 못 갚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갚는다는 겁니다. 무슨 제도를 말한다? 보증인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갑이 을에게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누가 갚을 것이다? 병이 갚을 것이다. 이 말은 병이 갖고 있는 일반 재산으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 보증인 제도라는 것은 뭐가 늘어나는 겁니까? 일반 재산이 증가되는 겁니다. 채무자의 일반 재산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보증인의 일반 재산 가지고도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을 잘못 쓰면 쪽박을 찬다는 게 보증인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과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럼 이 을의 입장에서는 누가 늘어났냐? 채무자가 한 사람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채무자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다 책임집니다. 이게 보증인 제도예요. 그래서 보증인은 세울 때 반명함판 사진 가져오라 그럽니까? 재산세 납세 증명서 가져오라 그럽니까? 그래서 얼굴 보고 보증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결혼할 때는 얼굴 보는 게 아니고 재산세 납세 증명서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얼굴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거든.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하죠. 얼굴 보고 먹고 사는 거는 아니지 않냐 그럽니다. 그러나 데이트할 때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합니다. 데이트할 때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잘생기다. 짤막하건 싫다는 동 보고 아예 카트라인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자리에 앉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자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예선전 통과가 안 된다니까. 그럴 때는 뭐라고? 무조건 뭘 벌어야 된다고?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많이 벌면 대머리라도 시원하게 보인다 그럽니다. 결혼할 때가 되면 괜찮아. 키가 작다 할 만하면 아담하게 보인다 그럽니다.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뒤에 뭐만 딱 등이 버티고 있으면 돈이 버티고 있으면 남자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키가 적더라도 키 큰 여자분을 만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 많이 봤어. 그래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귀엽다 그러고 높은 신발을 안 신으니까 데이트할 때 가벼워서 좋다는 등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분의 과거를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옛날에 내가 소개해주기도 하니까 메시아 키만 먼저 물어보던 그분이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인적담보예요. 그럼 인적담보 이것도 위험해 위험하네. 위험해.
보증 쓸 때는 재산이 많아서 똑같다니까 그동안에 없어질 수도 있고 이 보증인의 경매도 할 때도 보증인에게 돈 빌린 사람 나타나게 안 나타나게 이 사람하고도 또 평등 배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인 제도도 결국은 책임 재산이니까 부담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나온 제도가 이 건물이 지금 가격이 2억 나갑니다. 근데 이 의리 받을 돈이 1억이에요. 그럼 사실상 2억이고 1억이면 안심할 수 있는데 왜 의리 안심 못하느냐면 현재 이 재산이 나중에 경매가 되면 경매가 된다는 교환 가치가 나오잖아요. 그걸 내가 배타적으로 내가 먼저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불안하죠. 그럴 때는 물적 담보는 예컨대 저당권이라는 제도입니다. 특정 물건이 갖고 있는 교환 가치를 해당 채권자가 배타적으로 먼저 지배하게 만듭니다. 예컨대 수많은 갑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갑이 갖고 있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이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냐? 나중에 경매가 딱 돼요. 채무자의 수많은 재산이 일반 재산이 경매가 되죠. 그 일반 재산 중에서 요 특정 건물은 요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됐죠. 이 말은 경매가 되면 경락대금 나오잖아. 경락대금이 그 건물이 처분함으로써 나오는 교환 가치예요. 요 교환 가치를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지배하지 않고 해당 채권자가 먼저 배타적으로 지배하게 만듭니다. 배타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은 다른 권리자보다 자기 채권 뭘 받아갈 수 있다?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료 입장에서는 내가 딱 저당권 설정할 당시 건물 가치만 잘 파악하면 이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어졌든 안 없어졌든 다른 사람이 돈을 빌려주든 안 빌려주든 안심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 제도가 뭐라고? 물적 담보입니다. 특정 물건이 갖고 있는 교환 가치를 해당 채권자에게 먼저 배타적으로 지배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원래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지배해야 되는데 이때는 평등의 원칙이 아니고 해당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물적 담보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가 더 훨씬 더 안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물적 담보. 그래서 요즘 보증인 제도가 잘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은 보증을 안 주기 때문에 요즘은 뭐 보증보험회사 많이 하죠. 보증보험회사는 보증보험회사 주 업무가 뭡니까? 보증 쓰는 게 주 업무입니다. 다른 사람 보증 안 쓰려고 막 난리 났는데 거기는 뭐라고? 될 수 있으면 보증 써준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냥 해줄까요? 보험 납부해야 된다.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냥 보험하고 똑같아요. 여러 사람이 십실반 돈을 모아가지고 보증을 써주고 사고 나면 주는 거죠. 그래도 보증보험 들었다 해서 항상 보증된 사람이 무슨 사고 나는 것은 아니잖아. 내가 지금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해서 이 보험금 탐으려고 한 파고 볼까? 그런 사람은 없잖아. 그게 보증보험이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보증인 제도가 점점 더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도 1억 보증보험은 얼마까지만 책임진다? 1억. 2억 보증이면? 그러니까 그게 뭐 보증인 제도가 아니죠. 일종의 뭐하고 같다고? 건물에 저당권 설치하는 거와 똑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인적 담보는 점점 더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인적 담보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갑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시험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 뭐만 들어간다고? 물적 담보만 시험범위에 들어가는데 요 물적 담보는 우리 민법에 규정된 것은 세 가지죠. 저당권, 유치권, 칠권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물적 담보라 그러는데 가만히 봐봐요. 요 민법에 규정된 담보를 봐봐요. 계약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민법에 15종류의 계약이 있어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15가지 종류의 계약이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민법에 규정된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민법에 있는 계약만 계약입니까?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이란 두 사람 의사가 합치되면 되는 거고 계약은 채권계약이니까 당사자끼리만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당사자끼리만의 효력이 있는 계약을 만든다는데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이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계약은 15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수백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 민법은 요것만 정해놨느냐? 그것은 이게 가장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다른 계약하고 둘이씩 구별되기 때문에 요걸 먼저 민법에 적어놓은 겁니다. 왜냐? 사고 날지 모르니까. 그럼 민법이 없는 계약이 뭐라고? 비전형계약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명계약 그래요. 무명이란 이름이
없다. 어디에 이름이 없다는 겁니까? 민법에 이름이 없다고 무명계약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민법에는 여행계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럼 3년 전에는 여행계약은 무슨 계약이었냐? 비전행계약이었어요. 왜냐? 1960년도 민법을 만들 때는 여행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여행 가면 지가 가는 거지 여행사를 통해서 간다는 개념이 없는데 워낙 지금 여행이 많이 되니까 분쟁이 많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요 여행계약도 이제 뭐로 들어있다? 민법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전행계약에서 뭐로 바뀌었다? 전행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14가지 계약이라고 나눈 책도 있고 15가지 계약이라고 나오는데 법이 개정이 돼 있어요. 지금은 전행계약이 몇 가지라고? 15계약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전행계약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전행계약이 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민법이 있는 계약을 무슨 계약? 전행계약. 없는 계약은 비전행계약 또는 무명계약 그럽니다. 그럼 요 세 가지는 민법이 있죠. 민법이 있으니까 이걸 뭐란다? 전형담보 이러면 됩니다. 그럼 민법이 없는 담보도 있게 없게? 있겠죠. 민법이 없는 담보는 비전형담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전형담보, 비전형담보, 비전형담보도 우리가 특별법에서 배웁니다. 이게 이제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라고 배워요. 그게 민법이 없는 담보입니다. 그러면 전형담보 중에서 질권은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저당권과 유치권이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비전형담보는 민법에서는 안 배우고 나중에 다른 데서 배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담보를 봐야 되는데 담보를 보는데 그게 전형담보든 비전형담보든 혹은 유치권이든 저당권이든 모든 담보물건은 담보물건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걸 담보물건의 통유성이라고 합니다. 144페이지를 펴보면 나옵니다. 그런 말 나옵니까? 네, 담보물건의 공통적 성격 통유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걸 먼저 보고 봅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담보물건이면 당연히 갖고 있는 공통적인 성격 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매듭을 안 쟀는데 담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무슨 담보 무슨 담보? 인적 물적 담보 있다. 그냥 인적 담보는 보증인을 내세우는 제도. 보증인을 내세운다는 건 뭐가 증가된다고? 책임재산이 증가됩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뿐만 아니고 보증인의 재산도 책임이 지는 겁니다. 다음에 물적 담보는 특정 물건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교환 가치를 해당 채권자가 먼저 지배할 수 있게, 즉 우선권을 주는 제도가 물적 담보입니다. 그러면 담보 물건이라는 게 다시 봅니다. 어리 가벽에 돈을 빌려주시면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채권에는 지금 담보가 없어요. 담보 없는 채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무담보 채권은 담보 있는 채권보다 좀 위험하게 위험하게? 위험합니다. 이 무담보 채권은 좀 위험하죠. 그런데 무담보임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채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게? 국채입니다. 국채는 누가 발행하는 채권? 국가가 발행한 채권입니다. 이 말은 채무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국가라는 겁니다. 그럼 국가가 망할 일은 없다. 그래서 국채가 안심할 수 있죠. 안심할 수 있으니까 수익은 높게 낮게? 그렇죠. 본진이 안심하면 수익은 낮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은 높은데 반면에서 수익성은 적은 게 뭐라고? 국채입니다. 여러분 개론 시간에 이 국채와 반대되는 개념이 주식입니다. 주식은 뭐가 많지만 수익은 높지만 안정성은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100억 가지고 있습니다. 100억이면 돈이 큰 거예요. 2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은 금리하고는 관계없어요. 200만 원 가지고 금리 올리면 뭐하고 안 올리면 뭐합니까? 우리 지금 금리하는 거 아무 한계가 없어요. 근데 100억이 있으면 이거 이자율이 굉장히 틀립니다. 근데 지금 경제가 불안해. 그럼 주식 투자하면 망할 수가 있어. 그럼 주식 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은행에 저금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자 있는 걸 사야 되겠죠. 원금은 확실하고 그래도 이자 조금 나오는 거 뭐가 낫다고? 국채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불안하면 국채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국채는 3개밖에 없는데 살 사람이 많으니까 뭐가 붙는다는 겁니까?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내가 1% 더 주게 살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옆에 사람 1% 더 주겠다. 이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원금은 똑같은데 살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근데 경제가 황이요. 주식만 사면 올라가.
근데 누가 이가 사겠습니까? 국채를 확 팔아버리고 전부 다 뭐로 돌아간다고? 주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팔 사람 많은데 살 사람이 없으니까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손해보고 판다는 게 뭐라고? 계속 수익률이 떨어지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국채 가격과 주식 가격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 뉴스 보면 꼭 뭐 한국 국채 금리가 0.0 뭐 0.0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 뭐 무슨 뜻인지 아무 의미도 없는데 꼭 그 9시 뉴스 시간에 그런 이야기 한다니까. 국채 금리가 뭐 고정금리 이율이 얼마가 좋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9시 뉴스에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설명하라 이 말입니다. 그 전문가가 그 9시 뉴스에 국채율 보고 자기가 계약하겠냐고 따로 알아보지. 일반인이 보는 건 그런 건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 없다니까. 그건 전문 시간에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걸 하는 사람이 케인즈라는 여러분 나중에 경제학 시간에 하는 것들입니다. 야간 국채가 제일 뭐라고? 무담보 채권 중에 대표적인 채권입니다. 그런데 보통인은 을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채권이 있는데 갑이 갖고 있던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이 채권은 지금 저당권이 있는 채권입니다. 담보된 채권이죠. 요걸 이게 담보된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해요. 담보된 채권, 고소당한 사람은 피고인, 그렇지 않습니까? 피의자, 당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채권은 담보된 채권입니다. 예컨대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이게 뭐라고? 피담보 채권이에요. 그러면 을은 지금 채권도 가지고 있고 저당권도 갖고 있고 권리가 몇 개 있다고? 두 가지 있잖아. 채권도 있고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도 있잖아. 이 둘 중에 어느 게 주된 권리일 것 같아요? 어느 게 주된 권리일까요? 네?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담보물권이란 쉽게 말하면 빌린 돈이 없으면 담보 쓸 필요가 없잖아. 담보물권은 빌린 돈이 있으니까 필요한 겁니다. 즉 담보할 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은 존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주된 권리라고?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저당권 설정 계약은 종된 계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담보물권은 뭘 위해서 존재한다고? 담보물권을 담보할 채권을 위해서. 여기 뭐라고? 부정사 아닙니까? 조금 전에 지역권은 오로지 뭘 위해서 존재한다고? 요역지를 위해서. 그게 부정한다 그랬잖아요. 부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정하냐? 세 가지 부정합니다. 피담보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피담보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고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그래서 성립상 부종성, 소멸상 부종성, 이전상 부종성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요 이전상 부종성을 따로 독립해서 뭘 한다? 수반성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수반성은 이전상 부종성을 다른 말로 하면 수반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합치면 부수성 이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뭘 위해서 존재한다고? 피담보 채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봅니다. 갑의 건물에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입니다. 피담보 채권 1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억이 변제로 소멸했어요. 돈을 변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채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 저당권은 소멸할까요? 소멸하지 않을까요? 등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변제만 했지 아직 저당권 말소를 안 했다니까. 저당권 소멸할까 안 할까요? 이게 여러분 저번 주 2주 전에 했던 물권법 총론 첫 번째 하면서 이 저당권 소멸은 제가 186조입니까? 187조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했죠. 186조면 말소 등기 되고 187조는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답니다. 그럼 제가 묻는 건 이거는 186조입니까? 187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187조입니다.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왜냐? 담보물권의 부종성 때문에 소멸합니다.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담보물권은 존재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때 저당권 소멸은 186조가 아니고 187조입니다. 말 수도 없이 소멸합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뭐라고? 내가 소멸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87조예요. 오로지 담보물권은 뭘 위해서 존재한다고? 피담보채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게 부종성입니다. 다음에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불가분성은 예컨대 이 건물에 3억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채무자가 2억 8천을 변제하고 2천만 원 남았습니다. 그럼 이 저당권 효력이 2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이제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큰 방에만 미칩니까? 토지 1000평에 저당권 설정하고 돈 다 빌렸다. 돈 갚았고 2천만 남았다.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 전체에 미치지 않고 2천만 원에 미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만 원 안 주더라도 어른이 이 건물 전부 경매 신청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렇게 피담보채권 전부가 변제될 때까지 담보 목적물 전부 위에 계속 효력이 미치는 걸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줄었다 했다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전체에 다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물상대위성입니다. 갑의 토지 위에 을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억이요. 피담보채권이. 그럼 저당권이란 물건이죠. 맞습니까? 저당권은 물건이다 아니다? 지금 우리가 담보물건 배우고 있다니까. 물건 배우고 있어. 물건 아직 채권 안 들어왔어. 그럼 물건은 지배권이 아니에요. 뭘 지배합니까? 사용가치를 지배합니까? 교환가치를 지배합니까?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거는 용익물건이고 지금 담보가치를 교환가치를 지배한다니까. 사용수익은 여전히 누가 한다고? 갑이 한다니까. 어른 지배권은 지배권인데 교환가치를 지배한다니까. 즉 변제기에 대해서 변제를 해주지 않으면 소유자는 누구지만 갑이지만 어른이 이 부동산을 경매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경매한다는 게 처분한다니까. 처분할 수 있는 걸 일로 와 가져온다고? 저당권자가 그러면 처분한다는 경매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처분 가치가 뭡니까? 경락 대금 아니냐고. 그 경락 대금을 일반 채권자하고 동등히 나누는 게 아니고 내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니까 요걸 내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을 말 수 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니까. 원래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지배되는데 여기에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다니까. 그 교환가치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게 저당권이라고. 그게 담보물건이라고. 배타적으로 지배한다니까 우선권을 가진다고. 다만 사용권이 아니고 교환가치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진다고. 그 부동산이 처분됨으로써 나는 가치를 우선 가진다 이 말이에요. 만약 저당권 설정 안 했다. 어리 먼저 가져갑니까? 다른 사람과 다시 같이 나눠 가져가야 됩니까? 그걸 깨버리는 게 담보물건이라니까. 이게 담보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경매가 되기 전에 토지가 수용당해 버렸어요. 토지가 수용당했다는 말은 우리가 공용징수가 되면 모든 물건은 소멸한다 했습니다. 이게 토지가 수용됐으니까 저당권은 소멸해요. 갑의 토지도 어떻게 된다?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대신 뭐가 나오게? 보상금이 나오죠. 이 보상금은 을의 입장에서는 이 토지가 처분됨으로써 하는 뭐와 같다? 교환가치라니까. 이게 처분됐을 때 나오는 것이지 안 그러면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럼 이게 똑같이 뭐와 같다고? 경락대금하고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저당권은 뭘 지배한다고?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거니까 이 보상금 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그대로 미칩니다. 이걸 지배하는 게 이 저당권이니까 미친다는 이 보상금에 대해서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근데 건물이 화재로 멸실됐습니다. 화재로 소실됐다 그럽니다. 그럼 멸실되면 모든 물건은 어떻게 됐냐? 소멸합니다. 근데 멸실된 대가로 뭘 받느냐? 보험금을 받아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그 건물이 처분됨으로써 하는 가치가 똑같잖아. 그럼 요 처분 가치에 그대로 존속하는 게 담보물건이니까 요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 미친다? 보험금에 그대로 미칩니다. 이 말은 이 보험금에 대해서도 후순위익을 내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보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영 징수되는 대가로 받게 되는 금전 기타 물건 이외 종전 담보 물건의 효력이 계속 미치는 것을 물상대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 대신 받게 되는 보상금 등에 미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상세한 것은 나중에 저당권 할 때 더 보는데 이게 물상대입니다. 이게 여러분 원래 나올 걸 예상해서 왜냐하면 다른 부동산 시험에 이게 나왔고 원래 작년 재작년에 최신 판례가 몇 개 나왔어요. 그래서 나올 것이라서 마지막 백선할 때 따로 두 문제에서 맞춰놨어요. 다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는 모르지만은 원래 나올 걸 예상했은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였습니다. 물상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 칠 때는 안 나오느냐? 아닙니다. 한 번 나오면 2년 연속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물상대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저당 목적물이 수용당했다. 그 보상금에 대해서도 누가 먼저 받아간다? 해당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아간다. 그런 성질을 뭐라고 한다? 물상대의성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담보물건이 갖고 있는 통유성입니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이게 담보물건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성격입니다. 자, 이제 강론 유치근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